네,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대학교 조영태입니다. 저는 좀 소개를 받은 것처럼 인구학자이고요. 오늘은 제가 우리 그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병원에서 환자를 보시고 주로 이제 병원 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구학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가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도 내가 미래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이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계실 텐데, 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시면 그 준비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거 인구학자니까 인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구는 뭐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고, 사회 속에는 시장도 있고 결국은 시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구가 되겠죠. 여기서 시장은 뭐 재화시장도 있고 노동시장도 있고 금융시장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의료시장도 있고 다 이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가 인구다. 한마디로 인구가 바뀌면, 여기서 바뀐다는 거는 양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구의 양적이고 질적인 변화는 시장을 바꿔놓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인구 변동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시장을 이해하는 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거의 정확한 미래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2025년까지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2025년이면 얼마 안 남은 미래잖아요. 5년인데 5년 동안 뭐가 바꿔놓을 것이냐 대한민국을. 뭐 거기에는 4차 산업혁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북한과의 관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코로나 백신이 빨리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혹은 또 신종 뭐 변형된 바이러스가 또 나오느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진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놓을 게 저는 확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언제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는 해야 되는데, 당장 먼 미래도 아니라 딱 5년 뒤의 미래인데 어떻게 뭐가 바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가지가 미래에 이렇게 바뀐다라는 건 정확히 알려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 거의 정확한 미래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자주 쓰는 예인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기저귀를 만드는 회사에서 2017년 한 8월쯤에 저한테 찾아왔었습니다. 그 찾아온 이유가 뭐였냐면은, 자기네 기저귀 시장이 2015년에 그때 뭐 8천억이었는데 2016년에 6,700억으로 1,300억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애들이 조금 태어났으니까죠. 그러면 2015년에 얼마가 태어났냐면 43만 명이 태어났고, 16년에 4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이제 새롭게 그 기획실장이 되신 분이, 그러면은 우리 202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중장기 계획을 그래서 조금 과학적으로 세우자. 그래서 통계청에 들어가서 아기가 얼마나 태어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했더니 그 당시에 통계청이 뭐라 그랬냐면은 2017년에 태어날 아이의 숫자 43만 명. 2020년까지 조금 줄어서 올해 태어날 아이의 숫자 42만 명을 해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럼 2015년이랑 똑같네 해서 그거에 맞춰서 공장을 돌립니다. 그랬는데 6개월이 딱 지나고 나서 재고가 쌓이고 넘치는 거를 확인을 하고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2017년에 태어난 아이의 숫자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숫자는 43만 명이 아니라 맥시멈 36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는 35만 한 7천 명 정도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기획실장이 굉장히 깜짝 놀라서 자기 어떻게 하냐고, 왜냐면 본인이 그 기획을 다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그 기획실장님을 도와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2020년까지 실제로 태어날 아이를 아주 현실적으로 다시 만들어 드릴 테니 그거를 참고를 하셔라. 그래서 그때 저희 연구실에서 미래를 추계를 해서 알려드렸던 2020년 올해 태어날 아이의 숫자 맥시멈이 얼마였냐면 31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42만 명 대 31만 명은 엄청난 차이라서 이 회사가 좀 고민을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를 따라가길 잘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작년에 30만 명의 얘기가 나왔고, 올해는 뭐 많이 태어나야 지금 28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원래 저희의 예상으로는 내년에 만일 이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내년에도 한 28만 명 정도 태어났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좀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때 매우 도움이 되는 게 인구 정보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뭐 이 기저귀 회사의 예는
양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질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서 그 질적인 측면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구라는 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인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 시장을 보실 때도 인구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에 따라서 미리 예측이 가능해요. 실제로 저희 연구실이 올해 하고 있는 연구 과제 중에 하나가 이 가전사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저희한테 부탁을 한 게 뭐냐면 자기네가 TV를 우리나라에서 한 대 팔 때 지금 미국 시장에서 20대, 유럽 시장에서 19대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미국과 유럽이 더 중요한데 한 번도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를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 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이 미국하고 유럽의 TV의 시장 규모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TV를 좋아하게 될 거냐라는 거를 예측하는 그런 작업을 인구학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 진출 전략 수립할 때 도움이 되고 인구는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뭐 가까운 미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금은 좀 먼 미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작년 11월 4일 날 한국경제신문에 일면 머릿기사 바로 밑에 나와 있던 기사였습니다. 그때 제목이 보시면 2050년에 인구 재앙이 덮쳐서 뭐 대통령도 놀라셨다는 이 역피라미드예요. 즉 누군가가 역피라미드가 된 2050년에 피라미드를 보여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뭐 놀라셨다라는 건데 이게 나온 이후에 올 초에 아주 초에 저한테 청와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인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으니 와서 대통령한테 강의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가겠다. 그래서 몇 분이나 준비를 할까 했더니 오늘도 이제 오늘 30분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13분 정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맞냐 했더니 중요하대요. 그럼 13분은 안 되고 한 30분 달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니 대통령의 시간이 바쁘다. 그래서 저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하다면 한 30분은 달라. 그래고 그 사이에 이제 저는 슬라이드 준비를 합니다. 그쪽에서 나중에 연락이 와서 30분은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안 갔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뭐 2월 달에 있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 오라 그런 거였는데 안 간 대신에 제가 만든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드를 지금 우리 원장님들하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 피라미드예요. 대한민국의 현재.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는 외국인은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내에 살고 있는 내국인만 들어있고, 왜냐면 외국인들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완전 내국인으로만 추계가 되어 있고, 2020년부터 시작해서 이게요, 2100년까지 흘러갈 겁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요 밑에 지금 있는 게 파퓰레이션 사이즈고, 올해가 맥시멈입니다. 올해를 이제 끝으로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꽤 빨리 움직입니다. 보시죠. 2030년이 지났고요. 인구가 막 올라갔죠. 2040년, 2050년 대통령이 보셨다는 게 딱 요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거를 사실은 못 봤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 뒤에 거였거든요. 그 뒤에를 보시면 2100년까지 가는데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한 1750만 명 정도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천만에서 앞으로 80년 동안 이만큼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 이거 제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이거 보셨으면은 놀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 뭔가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못 보셨어서.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궁금한 게 좀 생기실 거예요. 첫 번째는 진짜 이렇게 되는 거 맞냐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이렇게 되면 좀 더 좋은 거 아닌가? 한국 사회가 더 살기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될 가능성보다 될 가능성이 이거는 뭐 통일이 되면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우린 통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돼도 이 인구의 이 변화는 이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서부터 시작해서는 얼마 안 줄어요. 제가 좀 이따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2050년부터 매년 제주도 인구 하나씩 거의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원장님들은 대부분 아시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이 3세에서 4세 사이가 되잖아요. 근데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이제 90세를 살게 돼요. 그럼 90세가 2050년에 90세 되신 분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 현재 이제 60세 되신 분들이고, 그럼 60세 되신 분들이 60년 쥐띠인데
올해 60년 쥐띠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60년 쥐띠는 86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8년 개띠가 2년 전에 60세가 되셨는데 우리 58년 개띠는 다 알잖아요. 굉장히 큰 줄 알잖아요. 또 58년 개띠가 76만 명이었어요. 근데 올해 60년 쥐띠는 86만 명이고요. 내년에 61년 소띠는 89만 명이 60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앞으로 한 17년 동안 85만 명 이상이 계속 60세가 되는데 그분들이 중간에 조금 사망하시고 이제 2050년이 되면 사망 연령이 들어가게 되죠. 그럼 2050년에 매년 한 80만 명 정도가 사망한다라고 보면 그럼 그때 태어날 아이의 숫자가 매우 중요한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2017년에 우리나라가 35만 8천 명이 태어났어요. 2018년에 32만 명, 작년에 30만 명, 올해 28만 명. 그럼 2050년에 몇 명 태어날까요, 애기가? 이것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30년 뒤에 나올 아이는요. 재작년에 나온 아이들이 30년 후에 애를 낳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중에 절반이 여자아이들이니까 15만 명, 16만 명이에요. 왜냐하면 30만 명, 32만 명이 태어났으니까 15만 명의 여자아이들이 30년 뒤에 아이를 낳습니다. 0에 가깝게 나올까요? 1에 가깝게 나올까요? 2에 가깝게 나올까요? 지금 막 머릿속으로 막 떠오르시죠? 그래도 사이가 좋아지나? 그럼 2로 갈 거고. 무슨 소리야? 똑같아. 그럼 1일 거고. 더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0으로 가까이 갈 거예요. 우리가 1이라고 치면은 15만 명의 아이가 15만 명의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15만 명의 여성이 15만 명의 아이를 낳으면 80만 명 빼기 15는 65. 제주도 인구가 지금 67만 명이니까 매년 65만 명씩 없어지게 됩니다. 강남구 인구가 지금 한 55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미래가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2050년 뒤에니까 그래도 30년 동안 앞으로 거의 대부분 우리 원장님들 나 생존해 계실 거고 우리가 보실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를 뭐 당연히 저도 볼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요. 이 30년 뒤보다는 역시 10년 안에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바뀌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우리가 뭐 원장님들이 이제 환자를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병원 경영을 하셔야 되니까. 총인구는 이렇게 줄어듭니다. 5천만에서 시작해서 쭉 줄어드는 게 맞는데 그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처럼 하지만 앞으로 10년을 보면요. 이게 10년이에요. 지금 보시는 거는 2020년에 5천만, 2025년에 4,980만, 2030년에 4,948만 안 줄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50만 명 줄어들고 1년에 5만 명씩 줄어들면요. 아무도 인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인구 절벽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와서 인구가 막 바뀌나 보다 하는데 사실 인구가 양적으로 바뀌는 건 어린이 쪽에서 바뀔지 모르지만 위에서 사망을 안 하기 때문에 총인구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인구 효과는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구 효과가 그 어느 때보다 왜 중요해지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좀 더 말씀드리면 오히려 저희 연구실에 지금 찾아오는 그런 뭐 기업도 뭐 정부도 많은데 중앙 정부가 제일 안 찾아오고요. 지방 정부가 더 많이 찾아오고 기업은 그냥 생각하시는 대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저희 연구실이랑 같이 일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문도 드리고 실제 연구까지도 진행을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이미 바뀌고 있어요. 인구 때문에. 그리고 그 바뀔 거가 더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를 시장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뀌는 게요. 30년 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딱 20년 동안입니다. 20년 동안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제가 그 예도 이따가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20년대에 대한민국의 인구 사회를 결정할 주요 인구 현상이 뭐가 있냐면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좀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 인구의 변화입니다.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인구의 모습인데 궁금하실 거예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바뀌는데? 자,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5천만 중에 몇 퍼센트가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인구는요 5천만 명 중에 51%가 서울, 경기, 인천에만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 91학번인데 제가 대학 들어갈 때 43%였어요. 그때부터 계속 그전에도 우리는 언제나 서울 집중이에요. 그럼 앞으로 서울 집중이 안 될까요? 더 될까요? 당연히 더 되겠죠. 그럼 2100년에 1700만 명이 남아 있으면 몇 퍼센트가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을까요? 50%? 60%? 100%?
네, 100%까지 가는지 그걸 제가 지금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우리 전국에서 원장님들이 들어오셨으니까 조금 안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야, 나 이거 여기에 계속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일단 그래도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강원도입니다. 이게 대구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게 경상남도고요. 그 밑에 있는 게 부산입니다. 여기가 제주도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게 전라남도예요.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두 개는 경상남도에 있는 군 단위 두 개입니다.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자, 2020년부터 시작해서 2100년까지 흘러갑니다. 자, 이제 40년이 넘었어요. 점점점 보시면 시도들이 다 지금 핵폭탄이 뜹니다. 그 핵폭탄이 떴으니까 이제 폭파돼서 사라지겠죠. 다 사라지는데 단 한 군데가 살아남아요. 그게 어디냐?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의 인구는 전국의 인구가 1750만 명 됐을 때 수도권의 인구는 약 한 1440만 명? 거의 한 뭐 90%에 가까워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뭐 정부에서는 서울에 집값 잡는다 그러는데 이 정도 되면 서울의 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지방에 있는 자본은 빨리 빼가지고 서울로 오는 게 더 맞는 답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이 그래프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프는 아니고 제가 통계를 좀 지방에 자산을 갖고 있는 이제 그 대표들한테 좀 보여드렸는데 이제 대기업입니다. 그 중에 한 군데에서 이미 저한테 그 대표가 전화를 주셔가지고, 아니, 문자를 주신 거예요.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지방자산의 정리를 시작했다. 그게 작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저는 공공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정리를 하길 잘했던 거예요. 올해 부동산이 이렇게 요동치기 전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안 바뀔 거냐? 지금 현재로서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안 바뀔 가능성보다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느끼는 이런 복잡함, 우리 2호선, 9호선 아침마다 청년들이 굉장히 사람 많다고 느끼고 있는데 2100년이 되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은 그런 느낌을 안 받을 거냐? 똑같이 받을 예정입니다. 네, 이런 이게 이제 지방의 변화고요. 자, 그러면요. 앞으로 지방에 10년간은 큰 변화가 없을 거냐? 10년 동안 지방의 변화는 또 있습니다. 양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시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부산의 청년 인구 빠지는 게 제일 심각한데요. 이게요. 뭐냐면 2000년에 부산시의 인구는 370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20년 동안 40만 명이 빠져서 지금 330만 명이에요. 통계청의 예측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20만 명이 또 빠질 거예요. 310만 명이 될 거예요. 그래도 300만 명은 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30에서 54세의 인구만 한번 다시 추계를 합니다. 이것도 외국인을 빼고 완전 내국인만을 다시 추계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산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많지만 외국인은 유동성이 크고 변동성이 커서 실제 중요한 건 내부국인이에요. 보시다시피 2020년에 30에서 54세 일도 제일 많이 하고 소비도 제일 많이 하는 이 연령대의 인구가 116만 명이 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10만 명이 빠질 거고요. 앞으로 또 5년 동안 10만 명이 또 빠집니다. 20만 명 빠질 게 바로 제일 일도 많이 하고 소비를 많이 하는 인구에서 빠져나가면 부산시의 인구는 2030년에 100만 명이 깨집니다. 그러면 96만 명이면요. 116만 명이 시작해서 저거는 17%가 줄어드는 거예요. 10년 동안 일하는 인구 17%가 줄어드는 거면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진짜 이렇게 떨어질 텐데 이렇게 떨어지면요. 젊은 청년은 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의 속도보다 더 빨리 빠질 거예요. 어디로 와야 되냐? 수도권으로 가야 됩니다. 수도권에 좋은 것도 없는데 그래도 수도권을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아시다시피 우리 원장님들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부산에서 공부 좀 한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대에 썼죠. 그런데 한 2등, 3등 한다. 그러면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을 갈까? 아니면 그 좋은 부산대학을 갈까였죠. 대구에선 경북대, 다들 우리 원장님들 나오신 그 좋은 학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들 혹시 부산에 계시면 우리 자녀들 부산대 보내시겠어요? 인서울대학 보내시겠어요? 인서울대학이 좋은지도 모르지만 무조건 인서울대학 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10년 동안 안 바뀔까요?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럼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저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누구도 이걸 들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정치권에서는. 그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행정구역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행정구역 바꾸는 거는 지금 뭐 우리 원장님들하고, 그러니까 의료진과 의사협회하고 뭐 저 정부하고 이런 뭐 지금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행정구역 바꾸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 긍정적인 면들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구의 다양성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인구는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구의 모습, 예컨대 45세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는 결혼을 했고 맞벌이일 거고 애가 하나나 둘이 있을 거고, 애가 뭐 하나나 둘이 있으니까 장은 대형마트 가서 봐야 되고, 대형마트를 가니까 우리 집 자동차는 그래도 이만큼 싸우려면 우리 집 자동차는 SUV 정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혹은 중대형이 있어야 되고, 오면은 냉장고 하나에 넣기가 부족하니까 옆에다가 김치냉장고 반드시 놔야 되고, 애들을 위해서 방은 한 3개, 아니 2개짜리나 3개짜리 집에서, 2개보다는 3개가 좋겠죠. 3개짜리 집에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살았던 모습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모습이었어요. 모든 사람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구는 계속 커왔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요,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미 바뀌기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후에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요. 매년 평균 한 85만 명씩 은퇴 인구로 갑니다. 자, 은퇴 인구가 매우 중요한 게요. 보세요. 55세의 아저씨가 있습니다. 현역에 있을 아저씨의 경제 활동, 특히 뭐, 아니 우리 이거 생각해볼까? 소비 활동과 65세가 됐어요. 이 아저씨가 은퇴했습니다. 은퇴한 지 한 5년 됐다고 치면은 이 아저씨의 소비 활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뭐 예컨대 이런 게 있죠. 저희가 실제로 작년에 롯데 멤버스라는 L포인트 관리하는 회사랑 같이 협업을 좀 진행을 한 게 있는데, 연구실에서 그때 저희가 본 게 58년 개띠가 2016년에 소비했던 모습과 2019년에 소비했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58년 개띠, 여성은 61년생 소띠, 3살 정도 터울을 두고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소비가 바뀝니다. 그래서 백화점 소비가 확 줄고요. 마트 소비는 조금 줄어요. 백화점 소비는 당연히 소득이 주니까 주는 거고, 마트는 그래도 생필품을 사야 되니까. 근데 마트도 줄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명품관에서, 롯데백화점 명품관에서의 소비액이, 1인당 소비액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확 줄을 것 같죠? 천만에 맞습니다. 확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냐면 2016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명품관을 가졌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큰 반면에, 2019년에는 은퇴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갈 수 있는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명품관을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롯데백화점에서 우리 요즘에 20대 아이들이 명품관에 많이 와서 명품 소비에 큰 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대 애들은 와서 구경하고 로밍만 하고 갑니다. 그런 애들이 주로 많죠. 그런데 60세 초반에 있는, 딱 봐도 은퇴한 사람인데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 명품관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롯데백화점의 명품관에서의 이 전략이 바뀝니다. 그런 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로 생애주기 경험이 다양하죠. 그러니까 45세에 더 이상은 전형적인 모습이란 건 없죠. 45세에 여전히 결혼 안 했고 부모님이랑 사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혼자 나와서 1인 가구 하는 분들도 있고, 부부 가구로만 사는 분들도 있고, 혹은 주말 부부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 경우에는 레지던스가 2군데 있고. 근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반영을 안 할 수가 없다.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연구과제를 하나 해준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의 그 비스포크라는 브랜드를 아실 거예요. 이 비스포크가 보시면 그냥 냉장고인데 앞판의 색깔을 바꾸고, 똑같은 냉장고를 좀 작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해서 옆에다 붙이고 또 이렇게 확장성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인구가 저희가 다양하게 된다라는 거 모습을 보여주고, 이 다양화된 모습을 그래도 냉장고를 갑자기 막 너무 복잡다단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성품으로 만들 때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한 걸로 가자. 그래서 이 비스포크라는 브랜드가 나오게 됐고, 그게 굉장히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고, 공유되는 사회 규범이 점점 축소가 되고, 신인구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인구는요, Z세대예요.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뭐 10년 동안 안 변하거나 혹은
이게 변화가 있어? 이럴 것들이 다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큰 변화는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Z세대가 그 전의 세대, 그러니까 예컨대 저를 보시면 제가 베트남에 가면 저와 동년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의 동년배와 저와는요, 공통점이라고는, 과거의 경험의 공통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또리 장군이 이야기하는 공산당은 뿔 달렸어요를 배우고 자라났잖아요. 베트남에서는 미군이 뿔 달렸다고 배웁니다. 저는 영어를 배웠지만 여기는 러시아 말을 배웠고요. 저는 헐리우드 영화를 배웠지만 여기는 폴란드, 헝가리 영화를 보고 자라납니다.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저 또래면은 지금 아들, 딸들이 결혼한 친구들이 많고요. 이미 좀 있으면은 아마 내후년, 내년쯤이면은 할아버지가 될 사람도 많아요. 전 아직도 아이처럼 살고 있는데, 뭐 겉모습만 그러려고 노력 중에 있죠. 사실 뭐 속은 다 안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달라요. 그런데 저희 딸들은 지금 Z세대예요. 저희 딸들은 베트남에 있는 10대와 한국에 있는 10대와 미국에 있는 10대와 아프리카에 있는 10대가 전부 다 폰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우리 성균관대학교 최재봉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노사피엔스 아시죠? 그걸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코로나가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미국의 학생들도 줌으로 수업을 하고, 우리나라의 학생들도 줌으로 수업하고, 베트남 학생들도 줌으로 수업하고, 아프리카도 줌으로 수업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친구들이 언어의 그런 장벽도 막 뛰어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얘네들이 30살이 되고 40살이 돼봐요.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젠지가 갖고 있는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인구의 크기는 작지만 젠지를 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입니다. 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젠지.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젠지의 굉장히 재밌는 점이 미국에서 뭐 흑인 이 조지 플로이드가 이 초킹을 당해서 미국 흑인 백인 경찰한테 초킹해서 사망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막 일어나요. 그걸 보고 왜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강남역에 가가지고 똑같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이런 시위를 할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미국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얘네들이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에 중요한 게 얼마나 더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얘네들은 모든 걸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되는 가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은 공간의 제약성이 없어요. 사실 우리 BTS가 빌보드 차트 1등을 2번을 했습니다. 빌보드 차트 1등을 2번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BTS가 잘해서도 있겠지만 BTS에 대한 수용성이 지금은 미국 사회에서 늘어난 거예요. 외국인이고 동양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있어서 앞으로의 한국은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규모의 경제가 중요했다면 이제부터는 다양성의 경제일 거고요. 아마 저는 의료계에서도 이런 다양성을 더욱더 잡아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 사실 그 인구가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어 나가고 니드도 바뀌어 나가는 거를 감안을 해서 우리 뭐 건강보험제도도 바뀌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그런 제도 바뀌는 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상상이 통하지 않는 인구로 갑니다. 그 상상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구는 이러해요. 자, 이거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1인 가구 증가합니다. 이거 보시면 전국의 1인 가구가 2010년에 한 400만 가구였던 것이 2020년 현재 600만 가구를 넘었고요. 2030년이 되면 750만 가구로 늘어날 거예요. 1인 가구 시장 잡아야 되겠습니까? 안 잡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잡아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지갑을 열어주는 1인 가구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중에 주로 누구일까요? 20대? 뭐 구매력이 없죠. 30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30대라 그러면 30대 초반 아니면 중후반? 중후반이 낫겠죠. 40대는 40대 초반이 좀 나올 거고. 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1인 가구라는 거를요, 와, 무조건 증가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것도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게 이 30에서 34세 인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35에서 39세 인구입니다. 지금 여기가 2020년이에요. 우리가 방금 말씀 나눴던 30에서 39세 지갑을 열어줬던 1인 가구, 얘네들은 작년을 정점으로 찍고 앞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대상으로 뭘 해야지 생각을 하시면, 예컨대 내가 개원으로서 뭐
뭐 성형이다. 그렇다면은 얘네들이 주로 우리의 대상이었다면 얘네들의 인구는 1인 가구가 그래도 좀 써줄 텐데 이거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여기는 올라가죠. 근데 얘네들은 뭐 이 구매력이 많지 않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인구에서의 상상들이 있는데 이 상상들이 더 이상은 통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 결론은 뭐냐 하면, 판단의 기준을 미래로 놓자 하고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 관행적인 사회는 이제 끝났습니다. 관행을 벗으셔야 되고 미래로 놓으셔야 되고 이 미래의 중심에는 인구가 있다. 그래서 인구에 관심을 가지시면 미래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인구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정해진 미래가 있는데 그렇다고 100%를 만든 건 아니고요. 100% 미지가 있다면 인구가 한 10%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개원이 병원 전국의 지역병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인구로부터 기회를 좀 모두 다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